무능력한 인간,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 차린 것 없는 식탁 앞에 앉은 저에게 아내는 거침없이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퇴직 후 식사 때마다 눈치밥을 먹던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웃기고 있네. 명퇴당하고 집안에 죽치고 앉은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일어나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내 손으로 먼저 끝내겠다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59. 아직 정년까지는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에 이런 날벼락이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깨끗이 면도를 하고 빳빳하게 다림질한 와이셔츠를 입었죠. 아내 미경이는 벌써 요가복을 차려입고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새로 온 회원들 때문에 개인 레슨 2개나 잡혔거든. 그래, 고생 많네. 점심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어. 알았어. 당신도 오늘 교장 선생님이랑 면담 있다고 했지? 무슨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별일 아니길 바랄게. 그때는 정말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넘는 시간 동안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동료 선생님들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를 본 김 선생님이 입술을 꽉 깨물고 애매한 미소를 짓더니 저에게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교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건 왜일까요? 긴 복도를 걸어가며 문득 지난 몇 달 동안 학교에 나돌던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학급 수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들 말입니다. 들어오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교장 선생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태민 선생님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학교 학급수를 대폭 줄이라는 내용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몇 분 선생님께 명예퇴직을 권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집었다 놨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태민 선생님이 내년이면 60이잖아요.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퇴직금도 지금이 가장 유리할 테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정년까지 6년이나 남았는데 아직은 아이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사정을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을 걸으면서 미경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은 나오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2년이나 기다려야 해요. 그 2년 동안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열쇠를 꺼내는 제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안에서는 미경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왔어? 오늘 정말 대박이야.
새로운 회원이 5명이나 등록했지 뭐야. 그 밝고 신이 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에게 명예퇴직 이야기를 했을 때 미경이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통의 아내라면 놀라서 제 손을 잡고 걱정부터 할 텐데 미경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산기부터 두드렸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얼마나 나온대? 계산해 봤어?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억지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7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7천만 원?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됐네. 어차피 6년 후면 정년인데 미리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미경이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더니 해맑게 웃으며 손뼉까지 쳤습니다. 미경이의 태연한 반응에 저는 당황했어요. 30년간 몸담아온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내에겐 이렇게 가벼운 일이라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여보, 그래도 연금 받으려면 2년이나 더 기다려야 해.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가 한숨을 푹 쉬며 말하자 아내는 제 말을 싹둑 자르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뭔가 해야지. 나만 뼈 빠지게 일하고 있을 순 없잖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경이가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제법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저에게 돈 문제로 이렇게 몰아붙일 줄은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신문구인 광고란을 눈이 빠져라 훑고 인터넷 구직 사이트도 모조리 뒤졌습니다. 30년간 국어 교사로 쌓아온 경력이면 학원 강사쯤은 식은 죽 먹기일 거라 생각했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집 근처 대형 학원이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젊은 원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이력서 주세요. 원장이 제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경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젊은 강사를 원하고 있어서요. 요즘 애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두 번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학원에서는 나이를 묻더니 아예 면접도 보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선생님, 50대 후반이시면 학부모님들이 꺼려 하셔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한순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개인 과외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과외 중개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간혹 문의 전화가 와도 나이를 말하면 듣자마자 뚝 끊겼습니다. 아, 선생님 나이가 저희는 젊은 선생님을 찾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연거푸 거절을 당하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경이는 제가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한마디씩 콕콕 찔렀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 나이 들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하려고? 계속 그것만 할 거야? 다른 일도 알아봐야지. 미경이는 제게 쉴 새 없이 잔소리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교육 관련 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택시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어디든 연령 제한이 있거나 체력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수강료도 저렴했습니다. 그래, 이거다. 요즘은 모든 게 컴퓨터로 하는 세상이니까. 집에 돌아와 미경이에게 말하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컴퓨터를 배워서 뭘 하려고? 요즘 젊은 애들도 취업 못해서 난린데. 그래도 배워두면 도움이 될 거야. 시간 낭비 같은데? 차라리 다른 일이나 찾아봐. 미경이의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저는 다음날 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첫 수업이 있던 날 강의실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간 칠판과 분필로만 수업했던 제게 마우스와 키보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강사가 설명하는 걸 따라 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저보다 훨씬 능숙하게 타이핑하는 모습을 보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미경이가 요가복을 입고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컴퓨터 수업 어땠어? 재미있었어? 생각보다 어렵더라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될 것 같아. 그래, 열심히 해봐. 나는 오늘 저녁 늦을 거야. 개인 레슨이 또 잡혔거든. 미경이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급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떠난 텅 빈 집에서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가장의 초라한 뒷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 같아 가슴이 비어버린 것처럼 허전하고 허탈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마우스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꽤 능숙하게 한글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오늘은 엑셀 기초를 배워보겠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따라하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무 업무에 얼마나 유용했을지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성적 처리나 출석 관리가 훨씬 편했을 텐데 싶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미경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요가복을 입은 채로 말이죠. 일찍 들어왔네? 미경이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개인 레슨 하나가 취소돼서 그나저나 당신은 매일 도서관만 다니고 있네. 자격증 따려면 꾸준히 나가야지. 미경이가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 따서 뭘 할 건데? 나이 60에 컴퓨터 자격증 따봤자 어디다 써먹겠어.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저도 뚜렷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배워두면 도움이 될 거야. 요즘은 모든 게 전산화돼 있잖아. 그때 미경이가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도움이 돼? 웃기는 소리. 요즘 젊은 애들도 취업 못해서 난린데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시간 낭비라는 말은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퇴직금으로 가게라도 차리든가 아니면 돈 되는 경비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미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30년 동안 선생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어떻게 해? 경비일은 또 뭐고? 미경이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무능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는데 당신만 돈도 안 되는 이상한 자격증 공부나 하고 앉아 있잖아. 무능하다는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30년의 세월이 이 한마디로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우울해 보이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김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할머니와 그동안 나눈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우리 며느리가 뭐하러 컴퓨터를 배우냐고 핀잔을 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손자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사진도 정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김할머니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미경이가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미경이의 얼굴은 활짝 핀 꽃처럼 밝았습니다. 나 오늘 진짜 대박이야. 새로운 회원이 또 2명이나 늘었지 뭐야. 이제 개인 레슨만 8개야. 그래, 고생 많았어. 제가 힘없이 답하자 미경이는 갑자기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그게 끝이야? 난 매일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는데 당신은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는 건데? 나도 공부하고 있잖아. 공부? 그게 공부냐고. 돈 한 푼 안 되는 걸 공부라고 할 수 있어. 미경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현실을 모르고 있어? 이제 가장 노릇 좀 제대로 하라고. 가장 노릇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매달 월급을 거르지 않고 가져다 줬는데 이제 와서 무능한 가장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모르겠어. 알아서 해. 나만 혼자 일할 순 없다고. 미경이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는 제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경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변했을까? 예전에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잡고 위로해주던 사람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미경이는 인사도 없이 횡하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홀로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람에 쓸쓸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그때 책장에 꽂혀 있던 낡은 철학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학 시절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책을 펼치자 밑줄 쳐놓은 문장들이 보였어요. 인간의 가치는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은 울컥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가치는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로만 결정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머릿속엔 미경이의 말만 맴돌았거든요. 무능하다, 시간 낭비, 가장 실격자라는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공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곳인데 그날따라 벤치에 앉고 싶었어요. 공원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였습니다. 아이고, 웬 젊은이가 한낮에 공원에서 한숨을 쉬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서 계신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제 옆자리에 천천히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라니요. 저도 이제 60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유, 내 눈에는 젊어 보이는데? 나는 김순자라고 해요. 혼자 살아서 심심하니까 매일 이 공원에 나오는데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인사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저는 정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민 씨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 처음 만난 할머니에게 제 사정을 말할까 망설였지만 워낙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명예퇴직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었구나. 그럼 이제 뭘 하실 계획이에요? 그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격증 공부도 하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요. 나이 들면 설 자리가 없다고들 하지. 맞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제가 하는 걸 다 시간 낭비라고 이야기해서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속내를 다 털어놓게 됐어요. 미경이가 저를 무능하다고 했다는 것, 현실을 모른다고 핀잔을 줬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섣부르게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다 말했어요? 네. 그럼 내 얘기도 좀 들어볼래요? 할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톡톡 치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나도 젊을 때는 남편한테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돈 안 되는 일 하지 말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셨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습니다. 우리 영감의 꿈은 화가였어요.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나는 그게 왜 그렇게 한심해 보였는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림이냐고 매일같이 잔소리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영감이 결국 그림을 포기했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지. 나는 그때 속으로 잘했다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다락방에서 그림들을 발견했어요. 나 몰래 그린 그림들이 한 상자 가득 있었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그림들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됐지. 할머니, 태민 씨, 사람은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태민 씨가 자격증 공부하고 책을 읽는 거, 그런 게 바로 태민 씨를 태민 씨답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맞아요. 30년 동안이나 선생님 하신 분이 새로운 걸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할머니가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부인분도 지금은 화가 나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태민 씨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말이지요. 그날 할머니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도 독서 모임에 나가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신다고 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 공원을 나서며 할머니가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앞길은 막막했지만 적어도 제가 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경이가 요가복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어디 다녀왔어? 평소보다 늦었네. 공원에서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어. 할머니? 미경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김순자라는 분인데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 아, 그래. 나는 오늘도 늦을 거야. 새로운 회원 때문에 개인 레슨이 있어. 미경이는 제 말에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하고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할머니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이 퇴근을 집에 오자마자 바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아들 우진이와 딸 미나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아이의 얼굴이 심각한 표정인 걸 보니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우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9인 우진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현실적인 성격이라 저보다는 미경이와 더 잘 통했죠. 무슨 일이야? 미경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아버지 명예퇴직건 때문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진아, 그건... 아버지, 일단 들어보세요. 우진이가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이번엔 미나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아빠 상황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좀 답답해요. 미나는 26으로 간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제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다정했는데 그날 표정은 사뭇 진지했어요. 뭐가 답답하다는 거야? 아빠는 컴퓨터 자격증이니 뭐니 하면서 공부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미나의 말에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매번 그렇게 말하는데 듣지를 않아. 우진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현실이라니? 나이 60에 새로 무언가를 공부하면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퇴직금으로 조그만 가게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습니다. 제 아이들조차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요. 가게,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 처음엔 어렵겠지만 어머니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분식집 같은 거 말이에요. 미경이가 우진이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 그게 현실적이야. 자격증 공부한다고 취업이 되겠어? 미나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아빠가 노력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가 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결과라,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니? 그런 게 아니라, 우진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나이에 취업이 쉽겠어요? 차라리 안정적인 자영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게다가 저는 곧 결혼도 해야 하고 미나도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우진이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아버지가 편의점 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편의점 사장도 훌륭한 직업이잖아요. 미나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제 자존심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미경이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봐,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당신만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버지,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우진이의 말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다. 너희 말이 다 맞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미나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떼어냈어요. 화내는 거 아니야. 너희 말이 옳다는 뜻이야.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에서 들리는 미경이와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아버지 성격 아시죠? 조금 삐지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말이 맞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미경이의 대답이 들렸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온 제가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아이들조차 저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니 이보다 서러운 일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미경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누군가가 저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다가 김순자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들이 떠올랐지만 가족들의 현실론 앞에서는 무력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날도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 그나마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저에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김순자 할머니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서 제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아이들이 와서 한 말들, 미경이의 반응, 그리고 제가 느끼는 절망감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워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태민 씨, 혹시 한번 따로 살아보는 건 어때요? 따로 살아본다고요?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에게도 좋을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씀에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별거라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시선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계속 상처받으면서 살 순 없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할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경이는 또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이가 나가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미경아, 우리 잠시 떨어져서 살아볼까? 미경이가 신발끈 매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별거 말이야.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보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무슨 바람이 든 거야? 미경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요즘 우리가 너무 많이 싸우잖아. 이럴 바에야 차라리. 당신이 현실성 없는 행동만 하니까 그런 거지. 별거는 무슨 별거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지금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미경이가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다시 들어왔어요. 책임 전가가 아니야. 그냥 서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냉정하게? 내가 언제 냉정하지 못했어? 당신이 무능력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 또 무능력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 나 무능력하다.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별거 하자고. 내가 고시원이라도 얻어서 나갈게. 미경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어? 나이 60에 고시원? 동네 사람들이 알면 비웃음거리나 되겠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당신 정말 이렇게 도망이나 치려고? 체면도 없어? 체면이라는 말에 화가 났어요. 체면?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말들을 생각해봐. 무능력자, 현실 모르는 사람, 가장 실격자,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미경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 나를 위해서? 매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인격적으로 모독?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야. 당신은 나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봤어.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는 본 적이 없고. 미경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당신은 완벽했어? 나만 잘못했어? 나도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지만 적어도 당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한 적은 없어.
그날 오후 저는 정말로 동네에 있는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월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오실 거예요? 고시원 사장이 물어봤어요.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네, 보증금이랑 한 달치만 내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간단한 짐을 쌌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세면도구 정도였습니다. 미경이가 들어왔을 때 제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나가는 거야? 응, 당분간 고시원에서 지낼 거야. 당신 미친 거야? 나이 예순에 가출이 뭐야? 가출이 아니라 별거야.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잖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 우리 애들은 또 어떻고? 미경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애들한테는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체면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해. 더 이상 무능력자, 현실 모르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현관문 앞에서 미경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 앞으로 조심할게. 미경아, 이건 말 한두 마디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관점? 너는 사람을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잖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미경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 서로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얘기해보자. 그렇게 저는 30년 넘게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고시원으로 향하는 길에 가방이 무겁지 않았던 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고시원에서의 첫날 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벽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적어도 누군가 저를 무능력하다고 말하는 소리는 없었거든요. 세평 남짓한 작은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마음만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혼자 아침을 차려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우유가 전부였지만 30년 만에 혼자 먹는 식사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컴퓨터 자격증 공부는 계속하되 뭔가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 동네를 걸어 다니다 보니 평소에 못 봤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하늘 카페라는 작은 카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책들이 가득 꽂힌 서가가 보였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정말 아늑했어요. 한쪽 벽면은 온통 책으로 가득했고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든 작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감사해요. 저희는 북카페 겸 동네 아이들 독서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독서 공간이요? 네, 오후에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숙제도 하고 책도 읽어요. 부모님들이 바빠서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온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아이들을 돌봐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데 솔직히 혼자서는 벅찰 때가 많아요. 특히 숙제 봐주는 것까지 하다 보면 사장님의 말에 문득 용기가 생겼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정말요? 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최근에 명예퇴직해서 시간이 있어요.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요? 그럼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는 하늘 카페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원봉사였지만 사장님이 하루에 2만 원씩은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받으세요. 선생님이 계시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첫 주에 만난 초등학교 1학년 지민이는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엄마가 직장에 다니셔서 혼자 카페에 와서 숙제를 하는 아이였는데 받아쓰기를 너무 어려워했거든요. 지민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 네. 아이의 밝은 대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늘이라는 글자를 써보자. 하늘의 하는 어떻게 쓸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써보자. 제가 지민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글자를 써나가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선생님으로서의 기쁨이 되살아났어요. 와, 제가 잘 썼어요. 맞아. 지민아 정말 잘했어. 그날 지민이의 엄마가 카페에 마중 나왔을 때 저를 보시더니 깊숙이 인사를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지민이가 받아쓰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지민이가 워낙 똑똑해서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그날 밤 고시원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2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온라인으로 과외 수업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온라인 과외요? 요즘 학부모들이 온라인 수업 많이 찾아요. 선생님 경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날부터 저는 온라인 과외 준비를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배운 컴퓨터 실력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이야. 첫 온라인 수업을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는 떨렸어요. 하지만 화면 너머로 보이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민 선생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시간 수업을 마치고 나니 학부모님이 채팅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수업 정말 만족스러워요. 아이가 국어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명, 2명씩 온라인 수업 학생들이 늘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니 카페에서 받는 돈과 온라인 과외비를 합쳐서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벌어들인 첫 수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어요. 어느 날 오후 김순자 할머니가 하늘 카페를 찾아오셨어요. 태민 씨, 여기서 일하신다고 해서 와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동리가 좁은데 뭘 아이들이 태민 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면서.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할머니 말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에이, 태민 씨가 잘한 거죠.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움도 되고 돈도 벌고. 그날 저녁 고시원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비록 3평짜리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30년 만에 가장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상.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어요. 고시원에서 혼자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온라인 과외 학생이 15명으로 늘었고 하늘 카페에서도 정식 파트타이머로 일하게 됐어요. 월 수입이 150만 원 정도 되니까 비록 예전 월급에는 못 미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만날 아이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여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 무슨 얘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본 미경이는 많이 달라져 보였어요. 살도 빠지고 표정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 요가 수업 계속하고 있어. 당신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온라인 과외도 하고 카페에서도 일하고. 미경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신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 그래. 응. 혼자서 얼마나 버티겠어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더라. 그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을 무시했는지 알겠더라고. 무능력하다고 한 것도 현실 모른다고 한 것도 좀 심했던 것 같아. 미경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심했던 것 같다는 정도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덕에 당신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잖아. 150만 원 정도 벌면서 생활비도 쓰고 있고. 역시나 미경이는 또 돈 이야기부터 했어요. 미경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돈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 의미 있는 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미경이의 표정이 다시 예전 같아졌어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미경아, 너는 여전히 모든 걸 돈으로만 판단하는구나. 미경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변했네. 예전에는 내 말에 그냥 고개 끄덕이고 살았는데. 맞아, 나 변했어. 그리고 너는 하나도 안 변했고. 무슨 소리야? 1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깨달았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미경이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갑자기 무슨, 너는 여전히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잖아. 방금도 내 수입부터 얘기했잖아.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바로 그 말이었어요. 1년 동안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미경이가 정말 변한 게 맞는지 말입니다. 미경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미경이가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혼하자고.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여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추구하는 게 너무 달라. 다르면 어때?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정작 서로를 이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미경이의 눈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사과했잖아. 앞으로 조심할게. 미경아,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라고 했어. 그럼 뭐야? 내겐 천직이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내 삶의 의미거든. 그런데 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 미경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너는 너대로 요가 일에 집중하고 나는 나대로 내 방식으로 살고 싶어. 그날 카페를 나오면서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기로 했지만 결국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온라인 과외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60이 훌쩍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명예퇴직이 제게는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30년간 안주했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무능력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고 하늘 카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았죠.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만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혼은 슬픈 일이었지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미경이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거고,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온라인 과외로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수입도 월 200만 원 정도로 늘었고요. 무엇보다 매일이 즐겁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어요. 60세든 70세든 새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